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갑작스럽게 3학년이 다시 온라인을 하게 돼가지고 선생님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렇다고 진도를 계속 안 나가고 있을 수는 없어서 동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만들기로 했고요. 진도는 대단원 6단원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단원부터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원은 이제 생투를 듣는 친구들 중에 생명과학 관련한 학과를 진학하기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말고사 끝나고 분위기가 많이 좀 해이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갖고 들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생명공학 기술에 관련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최신 기술 뭐 유전자 가위라던가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생명공학 기술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으로 형광 고양이를 만드는데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이용됐을까라고 고양이인데 막 형광으로 빛나고 있는 이런 사진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학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형광으로 빛나는 고양이를 만들려고 해요. 뭐 일단 좀 일단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적인 그냥 발상만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형광 물질을 일단 고양이한테 집어넣는다? 근데 보통 그런 물질을 동물한테 주입한다고 해서 동물의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게 하는 물질이나 효소를 이제 만들어내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발상에서 시작해서 그 유전자를 고양이한테 이제 집어넣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유전자를 다른 생물한테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첫 번째로 나오는 DNA 제조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DNA 제조합, 말 그대로 DNA를 다시 조합한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르고 다시 연결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가진 DNA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유전자를 이제 집어넣는 거니까요. 그 내가 원하는 형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생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DNA 제조합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의 예시 사진이 인슐린의 대량 생산과 뭐 바이러스 저항성 파파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인슐린은 우리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한테는 꼭 필요한 약물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인슐린을 어디서 뽑아왔느냐? 우리가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호르몬 예전에 배우실 때 이런 특징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척추동물, 특히 돼지들한테서 이 인슐린 호르몬을 뽑아가지고 이런 인슐린 약물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도 불가능하고 값도 아주 비싸고 해서 이 당뇨병 환자들이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인슐린 유전자를 이제 쉽게 키울 수 있는 대장균과 같은 그런 세균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실험실 안에서도 대장균만 키우면 인슐린을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DNA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약물을 많이 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바이러스나 병충해의 저항성을 띠게 하는 유전자를 이런 과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물에 주입함으로써 훨씬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키우기 쉬운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를 어떻게 재조합하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DNA를 재조합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는 생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를 이제 뽑아내야 될 거고요. 이 전체 유전자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만 자를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 유전자를 운반해주는 운반체에다가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유전자를 내가 이제 심어주고자 하는 다른 생물한테다가 일단 넣어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때 이제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스미드입니다. 플라스미드 말고도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벡터를 운반체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미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미드는 언제 배웠었냐면은 원핵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세균들이 자기 자체 DNA 말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원형의 작은 DNA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플라스미드이고요. 이 플라스미드는 크기도 작고 여러 이제 세균 사이에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옮겨주는 DNA 운반체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인슐린을 대량 생산하는 그 경우를 보면서 이 DNA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유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슐린 유전자겠죠.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운반체로서 플라스미드를 사용을 했고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대장균한테 인슐린 유전자를 심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사람의 유전자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인슐린 유전자만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미드 역시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고요. 이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으려면은 플라스미드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필요한 유전자만 잘라주는 DNA를 잘라주는 효소를 제한 효소라고 합니다. 자, 이 제한 효소는 유전공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효소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자, 근데 이 제한 효소는 그냥 단순하게 DNA를 자르는 아무데나 막 자르는 그런 효소가 아니라 되게 특별한 효소입니다. 자, 이 제한 효소는 DNA의 특정 염기서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염기서열을 임식해가지고 그 부위만을 자르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효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콜라이 1이라고 하는 이런 효소는 5에서 3 방향으로 GATTC라고 하는 염기서열이 있으면은 여기를 딱 인식해가지고 DNA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한 효소들은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에서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이름은 이콜라이, 그러니까 대장균이죠. 그래서 효소를 갖고 있던 세균한테서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한 효소 같은 경우는 이런 염기 서열이 나오면은 얘가 이거를 인식해가지고 DNA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자를 때도 좀 특징이 있는 게 물론 이 제한 효소가 DNA를 자르는 방식도 제한 효소의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 효소들은 이 DNA를 그냥 이렇게 반띵띵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엇갈리게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DNA를 잘랐을 때 이렇게 양 끝에, 양 말단에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말단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가닥이랑 원래 얘네들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네들 염기쌍이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상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상보적으로 결합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끝을 막 들러붙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점착성 말단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점착성 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한 효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시로 나와 있는 이 제한 효소들도 역시 점착성 말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보시면은 자, 각각의 제한 요소마다 인식하는 염기 서열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이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한 요소를 내가 원하는 아까 그 인슐린 유전자와 플라스미드에다가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내가 원하는 인슐린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애가 그 플라스미드에 있는 서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DNA를 자를 때 같은 제한 효소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 다 똑같은 염기 서열을 인식해 가지고 자를 테니까 똑같은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이렇게 점착성 말단,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5말단 AATTC 요렇게 진행되는 요런 말단을 가진 애가 만들어질 거고요. 플라스미드도 역시 같은 제한 요소로 자르면 여기도 똑같이 5말단 AATT 요렇게 이어지는 점착성 말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플라스미드 안에 이걸 잘라서 여기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였죠. 자, 그래서 DNA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인슐린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플라스미드 안에 어떻게 탁 잘라서 예쁘게 집어넣을 것이냐? 바로 그 핵심은 이 제한 효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한 효소로 이 두 DNA를 처리하게 되면은 둘 다 같은 점착성 말단을 가지게 되고요. 이 말단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잘 섞어만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인슐린 유전자가 요 사이에 싹 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했는데 사실 요 사이사이, 그러니까 당과 인산이죠. 바깥이 당과 인산인데 당과 인산 연결 부분은 아직 끊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것을 연결하는 효소는 우리가 앞에 DNA 복제할 때 배웠어요. 바로 뭐죠? 오카자키 절편들을 연결해줬던 DNA 연결 효소입니다. 그래서 DNA 연결 효소를 처리를 하면은 이 당과 인산 결합,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플라스미드하고 인슐린 유전자 사이를 이 DNA 연결 효소가 연결해서 하나의 DNA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재조합 D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쓰이는 제한 효소하고 DNA 연결 효소 요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합 DNA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대장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균한테 먹을 걸 잘 주고 잘 키우면 대장균이 막 이렇게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증식할 때마다 이 플라스미드 역시 계속 이제 DNA 복제하듯이 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대장균들은 다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얘네들이 만들어낸 인슐린을 추출하면은 이제 인슐린을 우리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슐린 말고도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치료제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DNA 클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론이라고 하면은 복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제품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재조합 DNA가 계속 복제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DNA 클로닝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만든 몇 가지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인슐린 말고도 뭐 다양한 여기서는 이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돼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돼지한테 이제 혈우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뭐 젖이나 이런 데서 이제 치료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작물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나 아니면 해충이 싫어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든가 앞에 봤던 파파야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 같은 것을 작물에다가 심어 넣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도 이제 다른 잡초는 죽고 이 콩은 살아남는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 작물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병충해에 강한 이런 작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추운 날씨나 이제 더운 여름 이런 온도 변화에도 강한 그런 작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아이디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작물에 이제 영양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미만 먹게 되면은 오히려 비타민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의 재료가 되는 그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요 쌀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때문에 이렇게 약간 쌀이 노랗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형광고양인데요. 이 형광고양이는 산호가 가지고 있는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고양이한테 집어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DNA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기 추가로 교과서 197쪽 자료실에 보시면 형질 전환된 대장균의 선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제한 요소를 처리해가지고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잘랐고, 그리고 그 제조합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자, 내가 시험관 안에 이제 유전자하고 이제 효소하고 집어넣고 반응이 일어났겠구나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플라스미드가 착 예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얘가 대장균 안에 예쁘게 잘 들어갔는지 이거는 당장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쁘게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지는 대장균만 골라서 키우려면은 뭐 몇 가지 실험 전에 이제 조작이 필요하고 좀 특수한 플라스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나타낸 건데요. 자, 이 대장균의 선별을 위해서 처음에 사용하는 플라스미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랑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를 처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엠피실린은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처리하면은 원래 세균이 죽죠. 근데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처리해도 얘는 죽지 않고 이제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는 말 그대로 저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입니다. 자, 이때 이제 내가 집어넣고 싶은 유전자를 제한 요소 처리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이때 제한 요소가 작용하는 부위를 잘 보시면 플라스미드에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를 중간에 잘라요. 자, 그러면 이 분해 요소를 자르고 그 자리에 유용한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재조합이 잘 된 이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저당 분해 요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가 중간에 싹둑 잘렸기 때문에 저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분명히 이 말단이 똑같은 제한 요소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점착성 말단이라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들끼리 그냥 다시 이렇게 붙어버린 재조합되지 않은 원래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 시험관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대장균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이 과정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장균을 넣고 그 플라스미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충격을 탁 주면은 이제 대장균들이 주변에 플라스미드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분명히 그 중에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가지 않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대장균 A이고요. 대장균 B는 재조합이 안 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대장균 B고요. 대장균 C가 내가 원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지는 대장균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낼 것이냐?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지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만든 시험관에 들어있는 이 대장균들을 요 배지에다가 넣고 키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배지는 어떤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X갈락토스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X갈락토스는요, 갈락토스, 그러니까 젖당입니다. 예, 젖당 분해 요소가 있으면은 젖당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물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엠피실린이 포함이 돼 있죠. 자, 엠피실린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를 여기 포함시켜서 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엠피실린에 대한 내성이 없는 대장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생제를 처리한 거니까 바로 죽겠죠. 자, 그래서 대장균 A, B, C 중에 A는 플라스미드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미드 안에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미드가 없는 대장균 A는 항생제 엠피실린에 의해서 죽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A는 자라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장균 B를 보겠습니다. 대장균 B와 C는 둘 다 플라스미드를 가지기 때문에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배지에서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대장균 B는 재조합이 안 됐습니다. 자, 재조합이 안 된 애들은 이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를 온전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해 요소를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배지에서 X갈라톡스를 분해해서 푸른색을 띠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장균 B는 이렇게 푸른색을 띠는 군체로 자라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대장균 C였어요. 자, C는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배지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이 젖당 분해 요소 유전자가 중간에 잘리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해 요소 생산 못하죠. 자, 분해 요소 생산 못하니까 얘는 X갈라톡스 분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을 띠지 않고 원래의 색깔인 흰색을 그대로 띠는 군체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키운 대장균들 중에 이 흰색 군체만 골라가지고 키우면 내가 원하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가진 대장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형질 전환된 대장균만을 선별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 그러니까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와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선별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선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엠피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다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장균이 만들어졌고 내가 원하는 인슐린 유전자가 보면은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유전자를 자르고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대장균 3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 거냐면은 엠피실린에서는 살아남고 테트라사이클린에서는 죽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장균을 선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DNA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기술은 핵 치환 기술이고요. 말 그대로 세포가 갖고 있는 핵을 다른 세포의 핵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복제 동물이나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 때 이 기술을 이용해요. 자,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복제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러분도 복제양 돌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복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먼저 일단 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자도 원래 자기 자체의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복제를 원하는 그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빼옵니다. 자, 그래서 난자 갖고 있는 핵은 N상의 핵이죠. 근데 얘는 2N의 이제 체세포에 있는 핵을 꺼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핵을 집어 넣은 다음에 이제 얘가 수정을 한 것처럼 전기 충격 한번 착 주면은 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발생을 시작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은 운이 좋다면 이렇게 복제양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제양 돌리나 복제소 뭐 영롱이나 복제개 스너피 뭐 요런 애들 많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동물 복제가 성공한 사례들이 있죠. 자, 이런 동물 복제는 뭐 이제 좋은 품종의 동물을 번식시킨다거나 이제 장기 이식용 동물을 생산한다거나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예시에 나와 있었듯이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는 이 다음 단원에 또 나오니까 지금은 핵치환 기술이 이런 기술이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놓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술은 조직 배양이고요. 말 그대로 세포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인공 배지에서 증식시키는, 인공 배지에서 키우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이제 조직 배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물은 세포를 일부 떼다 키운다고 해서 완전한 동물체로 자라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의 조직을 일부 이렇게 떼가지고 키우면 온전한 하나의 식물 개체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생장점이나 형성층 등 분열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세포를 이렇게 떼가지고 배지에서 잘 키우면 세포 덩어리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세포 덩어리를 이제 캘러스라고 하는데 이 캘러스를 또 잘 키우면은 완전히 온전한 이런 하나의 식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식물 세포들이 동물 세포보다 훨씬 이제 능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물들이 이제 영양 번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 배양을 통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식물 개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좋은 품종의 식물을 대량으로 증식한다거나 아니면은 멸종 위기의 식물들을 뭐 이렇게 보존한다거나 하는데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 기술은 세포 융합인데요. 말 그대로 그 세포를 다른 세포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를 합치는 겁니다. 융합해서 새로운 세포, 그러니까 잡종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다음 단원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잡종 식물에 대해서 그림 나와 있는 것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포마토가 나오는데 포마토는 포테이토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감자와 토마토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감자랑 토마토 세포를 합쳐서 포마토라고 하는 식물을 만들면 땅 아래 감자는 덩이줄기니까요. 땅 아래 덩이줄기에서는 감자가 만들어지고 땅 위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고 그러면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 감자도 없고 토마토도 없고 와,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 이 세포를 한번 합쳐 보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식물이기 때문에 세포를 합치기 전에 먼저 세포벽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원형질체, 그러니까 그 세포막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이 세포를 서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 핵이 융합되게 하면은 이제 잡종 세포가 되고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냥 체세포 분열만 계속 해가지고 하나의 개체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포마토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토마토의 유전자도 전부 다 가지고 감자의
유전자도 전부 다 가지기 때문에 감자도 생산할 수 있고 토마토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작물이 왜 상용화되지 않았느냐? 유전공학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실제 작물로 쓰기에는 좀 그랬던 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열매를 두 군데에서 동시에 맺는다는 게 식물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작물이 열매가 토마토도 좀 제대로 안 열리고 감자도 좀 제대로 안 열리고 약간 그런 식이 돼서 생산성이 상품성이 좀 떨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잡종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공학 기술 단원에서 DNA 재조합 기술, 핵치환 기술, 조직 배양 기술, 세포융합 기술 이렇게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얘네들은 아주 생명공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나 뭐 효소 이름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뭐 면접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단원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 사람한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나 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언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아마도 2학기 때 돼야 수업을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언젠가 수업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